제가 제도권에 있었잖아요. 안에 있으면서 되게 그 위화감을 느꼈던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제가 좀 아쉽게 느껴졌던 건 우리가 측정하는 물가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은 매우 재화 베이스인데요. 우리가 체감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그 측정 지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많이 되고요. 주택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물가가 안 오른다는 이유로 금리를 계속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표가 잘못된 것 같다. 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입니다. 저는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아파트에 방문해 주신 분은요, 복잡한 부동산 이슈를 쉽고 재밌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채부심의 주인장이자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이신 최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부심 채널 운영하고 있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네, 채부심의 뜻이 뭔가요, 대표님?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 센터로 네. 부동산과 관련한 심부름을 좀 다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아무도 심부름을 맡기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냥 지금은 네. 이 채널을 구독하는 자부심의 그 부심으로 약간 의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되세요? 6만 8천 명 정도 되세요. 네, 6만 8천 네. 분의 심부름 센터를 자처하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심부름이 할 건도 없기 때문에 네. 빨리 좀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장 오셨군요. 네네. 아파트로. 네. 저희 아파트로 출장 오셨 딱 컨셉이 맞는데요, 뭔가? 예. 이 건물 네. 정말 찾아오기 어려웠는데 좀 재밌게 생긴 네. 건물이어가지고 제가 또 예. 건축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네. 건축학 배울 때는 네. 이런 세운상가니 하는 이런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되게 재밌다 이렇게 네. 배웠는데 직접 와보니까 재미는 잘 모르겠고 매우 불편하게 지어졌다는 거 이제 좀 네.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 채부심에 들어가 봤어요. 글을 올리셨던데 2008년에 주식에서 좀 손실을 네. 봤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이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유도 조금 뭔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봤는데 네. 어떻게 처음 이 부동산 시장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커리어는 사실 간단히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냥 건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건축 관련 회사를 갔어야 됐는데 네. 제가 졸업하던 2004년경에는 설계 사무소는 급여가 매우 적었고요. 네. 그 당시 기준으로 연봉이 1,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건설회사는 그 2배를 줬었어요. 그래서 건축 전공하고 설계를 가냐 시공을 가냐에 네. 있어가지고 돈을 찾아서 좀 시공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삼성물산 지원해서 운 좋게 합격을 했고 어. 그래서 건설회사를 가다가 네. 자연스럽게 20대 말 30대에는 돈 버는 데 관심이 생기니까 이제 저는 해외 현장도 네. 있었는데요. 해외 현장 가면은 숙소 생활하고 이러면서 돈이 쓸 일이 없어요. 네, 그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셨어요? 안전모랑 네네. 각반이랑 안전벨트랑 안전장구류를 네. 다 차고 다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해외에서는 주말도 일하니까 주말에도 돈이 쌓이고 주중에도 쌓이고 네. 숙소도 현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일도 없으니까 돈 쓸 일도 없고 밥도 나오죠. 네네. 심지어 옷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돈은 계속 벌리니까 나중에 환전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 방 기숙사 서랍에 책상을 네. 열면은 수표가 가득 이제 그 로컬 화폐가 네네. 가득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돈을 번 거를 이제 주식을 했죠. 주식을 했는데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네. 주식을 했기 때문에 모두의 말로가 비슷한데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했고 정면으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네. 제가 2006년, 7년, 8년 이렇게 3년간 강세장을 경험했을 때는 네. 아무거나 사도 대충 다 올랐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포스코가 네. 싸다, PER 2배네, 사면 4배 돼 있고 이러고 조선주가 왜 이렇게 싸지? 네. 그냥 사면 조선주 막 3배씩 오르고 이래서 20년, 21년 코로나 강세장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네. 그 정도 되면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네, 주식을 잘하는 걸로. 그리고 기세 등등. 네. 그래서 2007년 말쯤에 한 3년 정도 강세장이니까 성과가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제 전 재산을 연봉 8배 정도 되는 그 자산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2008년 5월에 마이너스 90% 맞고 네. 이제 완전히 그 멘탈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느꼈던 거는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주식뿐만 아니라 자산이라든가 네.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저는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금융시장으로 가서 투자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1년도부터 네. 2020년까지 10년 동안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고 그 애널리스트 하면서 투자업계랑 자산업 운용업계에 대해서 경험을 한 걸 토대로 그냥 저 스스로도 네. 이제 독립해서 그냥 나도 스스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20년에 이제
은퇴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금융시장에 간 그 10년 동안 제 커리어가 건설과 부동산이다 보니까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일을 네.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뭐 책도 쓰고 네. 시장 전망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분석하는 방법론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대외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네. 부동산 전문가로 나오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21년에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21년에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시장 잘못 본 것도 있었지만 제로금리 유동성이 이렇게 네. 셀지 몰랐어 가지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비쌌거든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주택 가격이 싸다 비싸다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땐 너무 비싸서 이건 팔아야 되는 건데 그냥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비싸면 팔 법 하거든요. 올라가더라도. 네, 네. 근데 올라갈 것 같고 비싸다는 판단을 못하면 올라갈 것 같으면 무조건 사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껴가지고 요새는 주택시장이 좀 싼지 비싼지 네. 그걸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좀 책으로 냈고 그리고 제가 주식에서 싸고 비싸다 몰랐던 네. 거, 매크로 몰랐던 거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지표가 뭔지 몰랐던 거 네. 그거와 유사하게 부동산에서도 사람들은 그냥 가격만 보는데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이 뭔지 그게 어떻게 변하면 어떻게 실제로 올라간지 내려가는지 막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쭤보길 잘했네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가 되셨는지 스토리를 말씀 주셨는데 부동산 전문가분들 오시면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질문 드리는 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경기를 아무래도 봐야 되니까 네. 작년 말부터 계속 한국 경기 침체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쓰신 분도 2008년보다 더 센 게 온다, 부동산 하락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헤지펀드계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분도 SVB 사태보다 뭐 더 큰 사태가 와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폭삭 주저앉을 거다 이런 조금 시장에 대한 혹평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2008년 이후로 네. 저도 2008년을 이제 경험했던 세대이기 네. 때문에 2008년 이후로 실물 경제랑 자산 시장은 완전히 괴리가 심화가 되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실물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네. 자산 시장에서는 엄청난 그 버블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금리 같은 거를 결정할 때 실물 시장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네. 그래서 실물 시장에서 성장이 나오지 않으면은 금리를 낮추게 되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실물 인플레는 없지만 네.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15년간 이어졌었고 좀 더 긴 흐름에서 보면은 네. 80년대부터 이어졌던 40년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그냥 웬만한 분들은 현재 그러니까 생존하고 운용을 하시는 웬만한 분들의 그분들의 평생 경험에서 네.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했었고 네. 그리고 내려가는 장기 하향 트렌드에서 자산은 올라가기만 했었고 그리고 물가는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요즘에 막 파월 얘기도 나오지만 네네. 70년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폴 볼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70년대 이전까지는 매우 인플레이션한 환경이었는데 80년대부터는 글로벌리 매우 디플레이셔너리한 그러니까 네. 실제로 물가가 빠진 건 아니지만 소위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그런 환경이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자산은 올라가고 이러면서 실물 자산 괴리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평균 회귀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나중에 간극이 붙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고 그냥 섹터 애널리스트여서 거시경제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좀 아쉽게 느껴졌던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리가 측정하는 물가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은 매우 재화 베이스인데요. 우리가 체감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측정 지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많이 되고요. 네. 주택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물가가 안 오른다는 이유로 금리를 계속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학 출신이니까 예. 측정 지표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네. 미국의 물가 지표는 뭐 주거비를 반영을 하는데 주거비를 실제 내는 월 차임도 반영을 하지만은 주택 가격도 환산해서 반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주택 가격, 자산 가격이 물가지표에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미국 물가지표에서 주거비는 한 40%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물가지표에서 주거비를 반영을 하는데 월 차임만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또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곱하기 금리를 해서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 금액이 올라가도
주거비는 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네요. 미국처럼 그 대체 주거비, 예.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반영하려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물가 지표가 아니고 그냥 주택 지수가 돼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다 너무 보니까 비싸니까요. 네. 미국처럼 40% 비중이 아니고 우리는 물가 지표 그렇게 수정하면은 그러게요. 한 60% 네, 되거든요. 진짜 뭐 지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그럼 저는 네.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게 지표가 잘못된 것 같다. 아.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이런 실제 자산 시장 네. 현실의 그런 값하고 매크로 이코노미에서 보는 그런 지표들이 그리고 또 과거도 보면은 요즘은 되게 서비스 산업 베이스인데 뭐 제조업 PMI 같은 거를 보는 걸 보면은 여전히 너무 제조업 베이스에 생각을 많이 한다고 느끼고 요즘 빅테크 네. 기업들이 서비스 베이스고 얘네들 보면은 재무제표도 다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무형자산 기반을 평가하는 재무지표는 별로 없고 다 유형자산 기반으로 네. 재고자산 평가하는 재무제표가 많다 보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현실 세계를 측정하는 제대로 된 줄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물시장 인플레이션이 안 나왔다는 것만으로 네. 자산시장 거품을 만드는 제로화 금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도권에 있었잖아요. 안에 있으면서 되게 그 위화감을 느꼈던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역시 한국 물가지표나 한국 금리 이런 거 역시 매우 자산시장 상승을 만들어내는 제로화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이어져 왔었는데 네. 그러면서 자산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상승했던 거는 2022년부터였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니까는 굉장히 이제 곡소리가 나는데 사실은 이게 실물 시장이 나빠져서 곡소리가 나는 건지 자산 시장이 나빠져서 곡소리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적정 수준의 그 금리는 유지되는 것이 맞아 보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물과 자산 시장의 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출의 50%, 60%가 네. 집 때문에 나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신지은 아나운서님은 완전히 오버 지출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한국 가구 전체 평균으로는 주거비가 우리 가구 소득의 네. 20%여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왜 이거는 이렇게 거의 됐지? 20년 이상 이어졌던 네. 그 통계고 여기서부터 초과 지출하시는 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1,000만 원을 벌면은 200만 원 정도가 원리금으로 나가요. 2천만 원 벌면 400만 원 정도가 원리금으로 나가고 그 네. 정도로 아, 맞아요, 나가게 돼 맞아요. 있어요. 저도 그 네네. 총 지출 있잖아요. 네. 소득 빼고 네네. 그냥 저희 가게가 쓰는 돈 중에 거의 40%, 50% 이 정도가 주택 때문에 나가거든요. 이건 그러게요. 괜찮아요? 아, 소득 대비가 아니라 지출 전체 비중. 지출이요? 네. 지출 소득의 일부를 저축으로 남겨놓으신다면은 지출이 그 지출 플러스 저축이 소득이니까. 아, 근데 이제 네. 보시면은 소득의 20%를 주거비로 네. 쓰고 이 비율이 꽤 유지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한 네네. 30%만 올려도요. 완전히 그 퍽퍽해져요. 그 주거비로 맞아요, 돈이 많이 맞아요. 나가가지고. 네. 참고로 미국이 30% 쓰고 한국이 2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거비 부담이 조금 낮은 나라이기는 하죠. 근데 그 주거비 부담이 낮은 게 그 월세로 추정해서 그런 거고 자산을 대체 취득하려 그러면은 네네. 뭐 20% 정도가 아니라 뭐 맞아요. 우리나라 그 PR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네. PRR이요? 예, 그게 가격이 연 임차료 몇 배냐 이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월세 300만 원이다. 네. 그럼 1년에 3,600만 원이잖아요. 그쵸. 전세는 평균 20배 해서 7억 2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주택 가격은 여기서 곱하기 2 때려가지고 한 14억 정도가 돼요. 서울 기준으로. 그럼 14억이라는 돈은 연세 3,600만 원에 40배짜리 부동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그럼 PRR 40배 네. 개념이 되는 네. 건데 그럼 PRR 딱 들으면 얘네들은 1년 연세에 몇 배짜리 집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산해보면 재밌겠네요. 근데 우리 평균이 35배예요. 아, 그래요? 뭔 얘기냐면은 네. 30세에 취업을 하신 분이 네. 65세 퇴직한다 하면은 그냥 평생 벌 돈 다 집값으로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슬퍼지는 이유는 이게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게 네. 매우 높다는 거고 하여튼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모 지상파에서 부동산 프로그램을 생방송 MC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집을 네. 그때도 막 바닥이냐 아니냐 지금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바닥이다 아니면 이제
아직 멀었다 해서 요즘 4분기부터 집 좀 알아볼까?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집 아직은 사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분도 계신데 반등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대표님? 지금요? 지금요. 아, 지금 반등은 네. 나왔는데 약한 반등 나온 거고 네.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일단 진바닥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셨는데요. 찐 바닥이요. 그 제가 2013년도쯤에 박근혜 네. 정책을 좀 보고 2013년 4.1 대책 그리고 2014년 7.24 대책이라고 네. 해서 대출 완화해 주는 거 그리고 9.1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공급을 아예 안 하겠다 신도시 네. 중단 정책 그다음에 재건축 3법 완화해 준 거 이거 다 2014년에 네. 있었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냈고 제 자료들은 다 그 증권사 홈페이지하고 네. FN 가이드에 올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리포트가 지금도 나와요. 네. 그래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제 리포트의 논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주택의 공급을 없앴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 공급 논리로 본다면 네. 공급이 이렇게 없어지면 수요가 정상적으로만 유지가 되어도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가격이 하락세였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격은 하락세인데 네. 밑에 보이는 펀더멘탈은 네. 공급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강세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이었는데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었지만 공급을 없앤 정책이 14년 9일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때 진짜 가격도 매우 약세장이었고요. 그래서 완전 진바닥이라고 선언을 했고 그랬더니 제 세미나를 들었던 매니저분들이 예. 저는 그 당시 좀 어렸었는데 2014년이니까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그 집이 있으신 막 50대 60대 사장님들이랑 본부장님들이 뭐 채널리스트는 주택시장 경험이 짧아가지고 주택 사이클을 잘 모르나 본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일본 따라가는 네. 중이고 20년간 뭐 장기 침체할 건데 뭐 지금 뭐 이런 정책 내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뭐 말이 돼?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너가 사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08년 때 돈 다 날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중에 돈이 한 1억 정도 있었어요. 네. 1억 정도 있어가지고 아니 원래 애널리스트는 주식을 못 하는데 부동산은 룰이 없었었는데요. 근데 뭐 자가 1주택 산다는 거에 대해서 뭐 뭐라고 할 사람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럼 나는 내 지금 2014년 9일 네. 대책에 대해서 나 확신을 갖고 있다. 오를 그래가지고 걸로. 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정책이라는 걸 네. 저 스스로 느꼈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첫 집을 샀고요. 2014년이요. 그리고 네. 그 당시 저희 회사 동료들, 저희 여의도 동료들한테 전부 얘기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고 역사상 유례없는 공급 중단 정책이 펼쳐졌는데 엄청난 것 같다 얘기하니까 전부 꽃방귀를 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 다 꽃방귀 꼈고 뭐 다 일본 따라갈 건데 그리고 뭐 저는 그 당시 영향력도 없었어요. 네. 그냥 랭킹도 낮은 애널리스트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쟤 뭐야? 뭐 이런 거였거든요. 2015년부터 정말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4년 쓴 제 레포트들이 다시 회자가 되더라고요. 1년 전에 썼던 것들이. 그래서 15년의 세미나를 그때 연간으로 한 진짜 농담 아니고 한 800건 이상 한 것 같은데 여의도 사람들 대상으로 그걸 하면서 제 논리를 쭉 설파를 했더니 이제 그걸로 제가 막 등수도 올라오고 시장이 전환했는데 그런 저도 2020년, 21년에는 네. 이건 그냥 가격이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고 네네. 소득 대비 너무 비싸고 이제 제로화 금리 때문에 이렇게 펌핑 된 것 같은데 내가 2020년, 21년 이렇게 강사장이 온다는 건 못 맞췄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너무 공감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7년 기준으로 한 서울시 기준으로 네. 2017년에 10억 원 정도 주택이었다면 재작년 말에 18억 5천만 원까지 갔고요. 그리고 그게 14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14억 7천이에요. 네. 18억 5천에서 14억 가니까 하락장이었는데 네. 14억이 14억 7천이 오니까 강세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저가 생각할 때는 네. 우리나라 장기 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그게 한 12억쯤 가야지 2017년에 10억과 유사한 가격이 네. 돼가지고 아직 여전히 내가 생각할 땐 좀 비싸서 수요가 못 올라오니까 가격이 반등세지만 마음이 그 조급한 일부 수요자들이 좀 뽀모로 따라가는 것 같고 구조적으로는 수요 회복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네.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이나 2분의 1 토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상승세나 펀더멘탈한 그 반등세가 아니라 네. 그냥 잠깐 반짝 보이는 그런 가짜 강세장, 가짜 네. 반등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제 제가 가짜라는 조금 자극적인 용어를 쓴 거는 집을 살 때는 돈이 필요하니까 소득과 대출을 빌려서 집을 사게 그렇죠.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가계는 작년 말 기준으로 DSR 40%를 넘어버려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의 소득 레벨로는 대출을 더 받기 어렵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근데 시장이 붕괴하니까 정부가 내놨던 게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으면서 지금 이거는 DSR 안 볼 테니까 그냥 이 대출 좀 받으면서 살아하고 44조를 끌어줬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뭐 역전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례 역전세론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현재의 소득으로는 빌릴 수 없는 돈인데 네. 일단 소득과 무관하게 먼저 돈부터 빌려. 그 다음에 소득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벌어서 이제 맞추면 된다고 하면서 올해 땡겨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면 요거 끝났으면은 이제 한 1년 후나 이렇게 되면은 수요 공백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수요 공백 나타났을 때는 받쳐줄 수요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미래 그러네요. 돈까지 다 땡겨왔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겨우 14억에서 14억 7천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강세장이라고 표현하니까는 이건 진짜 가짜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그런 가짜 강세장이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네. 근데 약간 갑자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특례보금자리론이요. 네. 저 그거 신청했다가 취소했거든요. 3분의 1이 취소가 잡으나요? 반려가 당하세요. 요즘- 그러니까 3분의 1은 반려당하시고 네. 또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세요. 하시려다가. 왜냐하면은 네. 특례보금자리로는 무주택에서 1주택 될 때만 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상환 역량이 없는데 막 신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커트가 당하고요. 네. 원래 소득이랑 이런 걸 안 본다고 했지만 뭐 적당히 안 봐야지 소위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안 보는 건 없을 거라 가지고 그 집행하는 네. 소위 입구에서 일단 커트하는 게 입구 컷 있고요. 당하시는구나. 제도에서는 네. 열어줬는데 너는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입구 컷을 하는데 네.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요 금액도 한 12조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초과 신청한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주택이어야지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집을 좀 더 한 채 더 사고 싶은 이런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이 특례론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특례론을 하고 시중은행 주담대를 이제 받으려고 했을 때 네. 시중은행에서는 특례론을 보거든요. 네. 네. 특례론을 보고 여기서 한도를 계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집이 있는데 대출 금리를 낮춰보려고 고정으로 그렇게 했다가 그거는 좀 내려가는 것 같아서 금리가 취소했는데 그건 잘한 건가요? 그거는 네. 이제 작년 9월부터 네. 이제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해서 네네네. 고금리를 중금리로 전환해주는 전환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안심 전환 대출을 그래도 작년에 꽤 쓰셨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신규 구입 자금용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열었는데 네. 이제 그 이름을 다 묶어서 특례보금자리론 하다 네, 보니까 네. 구입용 그다음에 대환용. 네. 대환용은 뭐 쓰셔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뭐 본인이 판단하시기 나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괜히 취소했나 또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한 경제 핫스팟 지금까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로 넘어갈게요.